한겨레신문 9면에 최상병 기록 회수 날 국방부 차관 대통령에 2번 먼저 전화했다. 지난번엔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줄 8월 알았죠. 2일 날 그 해병대 수사단이 그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 대행했었으니까,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 이종섭 장관이 나가 있었잖아요. 이종섭 장관하고 연이어 3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 차관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온갖 데 전화를 이렇게. 나 진짜 그것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이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례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에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신 차관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랬죠. 네. 이번 통화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차관이 해외 출장 간 장관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2차례 직보를 했고 네. 대통령이 전화를 다시 건 점 등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사건 회수 과정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으로 읽힌다.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최상병 특검법이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한 통화에 대해서 또 회수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 의심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겨레가 입수한 신범철 차관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통신 기록을 보면은 8월 2일 오후 1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서 8분 45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7분부터 12시 57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이유인데, 네. 신 차관은 신 차관과 윤 대통령 간의 통화 20분 뒤인 오후 1시 50분께에 유재용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서 사건 회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신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3분 36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 기록 회수를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그래, 전화를 했어. 해외에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3차례 통화를 막 했어요. 왜 그거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신범철 차관한테 연락을 했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신범철하고 또 국가안보실하고 또 막 통화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 경로로 막 통화가 오고 가고 결국 국내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은 외국에 있으니까. 이종섭은 그랬어. 나 회수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신범철이가 한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 결국은 이 기록 회수에 관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지금 기록 회수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시계열로 하면 대통령이 이종섭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범철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간 거예요. 그 신범철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먼저 했어.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그렇죠. 했겠지. 통화를 했어. 그 다음에 유재현하고 통화를 했어. 그 사이에 막 국가안보실하고 막 공직기강 비서가 난리가 났어. 유재현이 어쨌든 이첩한 걸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신범철이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 요래요래 해서 회수를 오도록 한다고, 회수에 오도록 국방부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시 40분께 신범철 차관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때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저 출발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했다는 거지. 지시를 분명히 우리는 완수했습니다. 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이 8월 2일 날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5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통신 기록을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면 결국은 이 회수 과정에서의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이 실무적인 부분들은 신범철 차관이
이 그랬어. 상당한 역할을 맞아. 갖고 이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날 임기훈 비서관한테 3차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한 차례씩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실장, 이시원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신 차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 5건까지 더하면은 신 차관은 이날 하루 10번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전화를 주고받은 셈이 된다. 그러니까 이날 계속 신범철 차관은 이 기록 회수와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일을 막 처리하게 만들고 대통령실에 또 얘기하고 이랬던 거예요. 장관 권한대행 역할을 충실히 했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오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외화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신범철 차관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 5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유 관리관이 이날 오후 4시 59분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내선 전화를 받은 기록도 새로 확인이 됐다. 13분 전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했는데 거듭 대통령실 쪽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신범철하고 유재원 입만 열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 꽤 맞춰지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을 제대로 열면은 이게 다 규명되겠네. 하기야 그것도 다 규명되지 않아. 그 어제도 우리가 JTBC 보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거기 끼어들었잖아 지금. 의심되죠. 네. 거기다가 주가 조작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움직이고 누군가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임종득이가 움직일 만한 힘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대통령이 그 사적인 어떤 민원이든 뭐든 이거 의심의 그림을 그리자면 그걸 들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공적 라인을 다 아예 조사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법인지 합법인지 뭐 이것도 개념 없이 그냥 막 덤벼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국정농단이지 뭐 이건. 상당히 의심되는데. 근데 이 기사 마지막에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관련해서 MBC가 어제 또 보도한 게 있었죠. 그 앞부분 저희가 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날 의혹의 핵심 인물들 통화 목록에 윤 대통령 개인 번호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날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직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언급했던 내용을 MBC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이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에 대해서 네. 이게 2분 39초 정도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전화인데 MBC가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네. 그랬더니 국가안보실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안보실장 보좌관실인데요. 라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답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신기합니다. 막 전화를 걸면 관등성명 돼야 되잖아. 02800에 몇 이렇게 걸면은 나 그 800으로 전화 오는 거 70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앞으로 전화 잘 받아야겠다. 그 800. 네. 800.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안보실장 보좌관실인데요. 기자가 보좌관님이세요? 그랬는데 이 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MBC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국가안보실 직원이라고 했고 다만 올해 부임해서 작년 8월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때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이 누군가가 유재현 관리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일 텐데 이에 앞서서 낮 1시 51분에는 유재현 관리관이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서 기록 회수를 밝힌 상황이었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이 전화를 한 거였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오후 4시 59분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서 한겨레 기사에서 이 직전에 이시원 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했다.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시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안보실한테도 전화가 오고 장관 권한대행인
국방부 차관이 있고 장관은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장관이 너가 대행이 키 맞고 이거 처리해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 권한 대행은 전반적으로 국방부에 있는 걸 지휘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또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신범 처리. 그럼 유재현한테 지시를 하든 뭐 군 검찰단에다 지시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무자급으로 내려간 거야. 그거는 실무자급 선에서 계속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유재현이 중심 축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쭉 보면서 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가령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시킬 때 가령 제가 대통령이면 이런 이제 일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어떤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 장관이 해. 라고 시키고 나는 그치. 결과만 보고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장관은 가령 차관이면 차관 뭐 누구면 누구 한테 시키고 결과만 보고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시킨 사람은 그 밑에 실무단에서부터는 뭐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거는 그 일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중간에 대통령실이 계속 중간에 확인을 하거나 시키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얘기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컨트롤 타워라는 게 대통령이 장관한테 시킨 다음에 장관이 컨트롤 타워였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장관이 누구한테 시켰으면 또 그 사람이 컨트롤 타워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다 중간에 다 이렇게 다 전화하고 실무단위까지 다 개입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장관한테도 전화하고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컨트롤 타워는 이거 다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었던 거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느 한 부서가 아닌 거고 한 사람이 아닌 거고 대통령실 전체가 이 컨트롤 타워였던 거고 그러면 대통령실 전체가 컨트롤 타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컨트롤 타워는 그 위에 있는 한 사람. 대통령이 그렇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밑에서 계속 막히니까. 막힐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지. 해병대 수사단이 말 안 듣고. 그렇죠. 그리고 김기환은 잘 안 움직이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이것도 겁나니까. 또 저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저 외국에 지금 외국에 있어서요. 통화가 전화도 끊어졌다며. 와이파이가 끊어져.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끊었을 수도 있어. 끊었을 수 있어. 전화. 그러니까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네, 기록 회수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 차관한테 전화해봐. 뭐 이러고 막. 그리고 국방부한테 연락을 하니까 우리가 경찰을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이미 저 수사본부로 넘어가가지고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시원이가 경북경찰청으로 막 연락을 돌려가지고 법률비서관실에 행정관이 막 전화하고 파견 경찰이 그렇죠. 전화하고 그쪽에서 연락 오면 얼른 낼름 줘. 이거 딱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연락하고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일단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유재원 관리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거든요. 그냥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그거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를 계속 위에서 쪼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으로 공무원들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문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없이 갔던 걸 다 대가져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거지로 막 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풀린 거야. 그렇죠. 꼬인 거.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사방에 전화를 하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사방에 다 전화를 해야 되고.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이 맞기는 해요. 한겨레 구명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에 임성건 혐의 빼라. 사실상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 기사 밑에 기사예요. 네. 이게 뭐냐면 한겨레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해병대 변사 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일종의 이제 보고서 같은 형식이죠. 여기를 보면 이걸 입수를 했대요.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 적시, 관련자로 기재 뒤 통보라는 처리 방향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 사단장의 과실이 있지만 최상병 손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적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뒤에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4쪽에 걸쳐 담은 재검토 보고서를 지난해 8월 14일 작성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임 사단장에게도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같은 날 조사본부는 자신들의 재검토 결과에 의견을 달라고 국방부 법무관실 등에 요청을 했고 이 요청에 법무관실이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법무관리관실은 포 11대 대장과 7대 대장은 혐의를 적시,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하지 않고 관련자로만 기재, 나머지 2명은 사실관계만 적시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실 의견 접수 열흘 뒤인 지난해 8월 24일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는데 법무관리관실 의견서 내용대로 사건 처리 결과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통령이 경로했던 이유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혐의를 적시해서 넘기냐고 법을 지키라고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러면은 국방부 검찰단은 왜 누구는 혐의를 적시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 그래서 경로의 이유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닌 그렇죠. 거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실하고 다 관여를 해가지고 국방부 검찰단이 요런 그림을 만들어서 요렇게 해라고 조사본부한테 사실상 지시를 하다시피 했는데 압력을 넣었는데 조사본부가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는데 검찰단에서 이렇게 혐의를 적시하고 누구는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여권에서 얘기하거나 대통령실이 주장했던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김웅 의원이 무식한 얘기라고 했었어요. 그래. 무식한 얘기다.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자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거 똑 하나 떼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주십사. 우리 제작진께 따로. 아, 그래요? 부탁을. 그러면은 이게 그 부분도 이제 황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그러니까 국방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외압을 정면에서 받았던 유재은이 소속된 법무관리관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사본부에 실질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내용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잖아요. 그러니까 외압의 핵심은 임성근을 빼라. 라는 혐의령 빼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확인이 된다는 게 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임성근을 빼라고 했을까? 왜 하필 임성근일까? 그게 어제 우리가 전해드린 JTBC의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짐작이 좀 갈랑말랑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 임성근이가 어제 입장문을 또 돌렸다며요. 잘 모른대요. 네, 누군지 모른답니다. 골프는 그 친척도 블랙홀 없고.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주가 조작범 김건희 여사랑 나 친하다고 가시하고 다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경호처 직원이라고 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A 씨 그 사람이 임성근하고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단장하고 골프 약속을 잡고 날짜까지 딱딱딱 해가지고 카톡방에서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경호처 A씨하고도 확실히 안다는 사이잖아요. 사단장하고 누구 마음대로 골프 치고 싶다고 치나 예비역이라고? 근데 그 카톡을 그럼 A씨하고 아는 관계인데 블랙펄하고 블랙펄이라고 합시다. 블랙펄하고 A씨는 또 잘 알잖아. 멋쟁 해병입니다. 멋쟁 해병. 그 카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 그래 멋쟁 해병. 지들끼리 한 다리만 건너면 얘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 카톡 나눈 얘기를 잘 보면은 여사님, 제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주가 조작 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까? 그거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데 그 카톡을 잘 보면은 그게 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래 경호처 출신. 네, 오늘 보니까 이분이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분 같더라고요. 경호처에. 요 분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 일정을 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 보면은 카톡을 잘 보면은 해병대 이 포항 해병대에서 초청을 했다. 초청이란 표현이 나와. 맞아. 초청을 했다.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첫날은 뭐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애를 다지는 장을 열고 뭐 그 참모들하고 사단장님하고 윤석열 사단장님 만나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게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병대는 우리가 해병대 이 사안 다루면서 해병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해병대는 예비역들도 우린 저는 뭐 제가 공익근무요원 무슨 지금 제가 수원시 권성구청 소속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도 지금 군을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나 육군 병장 29개월 근무했어. 그러니까 부대를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지만 부대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부대도 사라지고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대한 소속감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해병대 예비역들은 본인이 아직도 해병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해병대 현역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가 일종의 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대고 우리는 예비역인 별도의 또 어떤 부대인데 다 같은 해병대 소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역도 그렇고 예비역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멋쟁 해병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역의 예비역과 현역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평소에 만나기도 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초대를 했다. 1사단에서. 포항인 1사단에서 초대를 했고 일정도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이거는 그러면은 과연 멋쟁 해병들이 우리 한번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포항에다가 1사단장님하고 한번 모임을 주선을 해볼까? 이거였을까? 아니면 1사단장님이 평소에 멋쟁이 해병님들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거꾸로였겠지. 한번 그거였겠지.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 군 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칩시다. 골프를 치러 왜 포항에 갑니까? 군 골프장에서 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멋쟁 해병들을 모를까요? 멋쟁 해병들 중에 한 명만 할까요? 저는 아닐 거다라는 의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멋쟁 해병을 다 할 것이다. 멋쟁 해병과 멋쟁 여사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 그다음에 의심이 되고 있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뭐 지금 시간 없는데.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윤석열 문고리 강의구 부속실장 VIP 경로 당일 임기훈과 집중통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속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문고리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날도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 재밌다 이거는. 국가안보실 회의 시간보다 먼저 이 통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날 10월 31일 날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31일 날 회의. 그렇죠. 그날 15분 59초 동안 이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고 근데 보통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하고 비서관하고 안보실장하고 통화하면 또 몰라도 그 안보실장하고도 통화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거의 너무 경로하셔서 쓰러지기 직전이세요. 그러니까 마음 좀 어떻게 좀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나?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집사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 개인 비서격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 역할을 한 거야.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령 대통령이 그날 예를 들면 국방 관련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였으면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날은. 근데 15분 59초 동안 통화를 했고 그럼 강일구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윤 대통령의 20년 인연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 합류를 한 이후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부속실장으로 온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전달 등에 관여했던 핵심 참모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이 강의구 부속실장이랑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꾸 요 7월 31일 이후에도 8월 1일, 뭐 8월 7일, 8월 8일 자꾸 통화를 하더라. 지금 2부속실이 없잖아. 그렇죠. 부속실장이 1, 2부속실을 다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니, 2부속실이 없잖아, 지금. 없는데 별도의 비선 부속실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팀은 있겠지. 별도의 팀은 아마 있을 거예요, 100%. 왜냐면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공식 라인을 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자기 가까운 뭐 직원들이나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 공식 라인은 어쨌든 부속실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근데 왜 부속실장이 그걸 연락을 주고받아? 의심스럽다. 네, 그 회의 하기도 전부터. 진짜 의심스럽다.
진짜 의심스럽다. 이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확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뭐 네. 이렇게 해병대 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 접경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 보여주십시오. 천문 K9 등 290발 쐈다. 군 서해상 대북 화력 시위. 어제 아마 방송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전 참 이런 거 쏘는 거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하는 것도 처음 봤어. 정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해상 해병대 사령부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을. 이제 조선일보 1면도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는 포사격 훈련한 사진을 저렇게 저거 찍기 쉽지 않았을 텐데 포탄이 그 보온통이 날아가는 건가? 옛날에 그 옛날 뉴스인데 네. 옛날 뉴스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든다. 안상수 전 대표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저게 날아가는 거지. 보온통이 날아가 있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연기가 확 나가면서 하는데 저걸 찍으려면 이제 연사로 놓고 셔터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야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찍어야 되는데 조선일보한테는 4월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 그렇죠.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 네. 아 근데 4월의 축복도 이제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뭐 하여튼 4월이 반짝 출산율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짝 늘었는데 코로나 그렇죠. 시기 때 결혼 못했던 커플들이 한꺼번에 작년에 결혼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워낙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한 재작년에.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네. 기저효과다. 네. 그리고 출산율 늘었다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결혼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출산율이 조금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갖고 큰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늘었다라고 해도 올해 4월 달 출생아 수는 2만 명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저효과다. 근데 기저효과인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가 기여했다는 거 듣고 싶었나 봐. 4월의 축복. 그래가지고 거기 기사에도 이렇게 돼 있어. 전문가들은 결혼 정년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녀의 결혼 준비를 둘러싼 눈높이가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신혼부부 대상 1억 원 특별 증여세 공제 한도 도입 등 정부의 결혼 장려책과 대구, 대전 등 지자체별로 결혼 인센티브가 쏟아지면서 결혼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를 조짐을 보이고 있군요. 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끼워 넣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출산율이 꺾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저렇게 하고 있네요. 포가 이렇게 퐁 하고 나가는 거 그거랑 같이 참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한겨레 5면 보여주십시오. 접경지 주민들은 저렇다는 겁니다. 포소리 들으니 가슴이 덜컹해. 먼 일 날 것 같아 무서워. 그리고 이 서해 해상 사격 훈련을 누가 하는 건 해병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해병대가 이 난리인데 해상병 사건 때문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도 완전히 지금 뭐 영이 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임성근 전 일사단장 저런 상태고 이게 뭐 됩니까? 해병대가 제대로? 근데 포는 쏘나 봐. 나 봤어. 어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사격 훈련을 뭐 저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것도 그런데요. K9으로 주로 사격 훈련을 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북쪽을 향하지 않고 서남 쪽을 향해서 쏘거든. 그러니까 포신을 서남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쏜 게 아니라 다연장 로켓 천무. 그쵸. 군에 있을 때는 동기들이 거기 전 주특기였어. 한 방 빡 쏘면은 거의 그 큰 운동장 하나가 초토화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발에. 근데 그걸 한 세트로 이렇게 푹 하고 쏘더라고. 다 첨단 무기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황해도 해안포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 이렇게 해가지고 290여 발을 쐈다 그래요. 그것도 해병대가 그렇게 주도해서 다 해병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쏘는 건데 이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있었던 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2017년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사격 훈련한 게.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 효력을 무효화시킨 22일 만이고. 네. 근데 그 접경지의 연평도 주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포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덜컹해.
다시 6.25 전쟁이 터질 것만 같잖아. 지금 연평도 옹진군 연평도에 사는 실향민 출신 최도하 씨가 87세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 씨와 함께 연평리 마을 정자를 지키던 주민들도 포소리가 터질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나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연평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 섬을 지키는 것도 군인들이 아닌 우리들 아니겠나 라면서 쓰는 숨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접경지역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우도 주민들은 거의 대피소로 다 포 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K9 사격 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포를 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재현될까 봐 주민들이 다 대피소로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막 숨죽여서 거의 뭐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K9 포 저도 가까이서 쏘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작은 거 포 쏘는 것만 해도 진짜 땅이 울리거든요. 우리 수류탄만 던져도 땅이 울리거든요. 근데 K9 정도 포 155mm 정도 포를 쏘면 엄청난 거죠. 진짜 땅이 울려요. 실제로 울려. 그걸 그렇게 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리고 한 번 쏠 때 막 한 발씩 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K9은 무조건 여러 발을 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 발을 이렇게 쏘면은 한 번에 다 떨어진다는 게 특징인 포기 때문에. 그리고 K9 자주포 여러 대가 동원돼 가지고 쐈어요. 펑펑펑펑 하면서 쏘고. 다연장은 한 번 해가지고 팍 쏘면 그냥 확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샥샥샥 날아가는 거고. 스파이크 미사일은 뭐 군용 찝차 같은 데 올려가지고 쏘더라고요. 해안포 향해서.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 핵무장론을 이런 걸 비밀로 해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한겨레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도화선이 된 게 그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 요즘 북러도 아니고 러북이라 불러 국정원에서도. 이 보고서를 보면 북러 조약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이 구절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부각하면서 핵무장론을 재점화했다. 이렇게 한겨레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그러게 NPT 탈퇴해야 되잖아. 그렇죠. 핵 개발은 NPT 탈퇴로 시작이 되는데 이 NPT 탈퇴를 하면은 한국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뭐 거부권을 행사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NPT를 탈퇴하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 준다는 거는 한국의 핵을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핵을 용인하면 일본, 대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에서도 NPT 탈퇴와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을 미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한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한국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제재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경제 제재 받게 되면은 그냥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동의나 묵인이 없는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파탄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이 정권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워싱턴 선언 했잖아. 워싱턴 선언도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약속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그러한 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건데 그럼 동맹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고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핵무장을 용인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거다. 지금 트럼프 캠프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종의 이 선거용 립서비스인 것이지 실제로 정부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미국의 외교안보 주류에서 핵 비확산 원칙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 핵무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또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무장 우리가 하도록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 핵무장 받아내고 주한미군 철수는 용인해 줄 거냐 이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큰 불이익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전봉근 교수는
지금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나 핵 연료용 농축 기술 중 한국이 미국과 첨단 기술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미국은 한국의 의도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첨단 기술 협력에서도 한국을 소외시킬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한국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고 만일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맞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핵무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개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 개정해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요구했는데 안 해줬다. 맞아요. 네. 지금 해주겠느냐 그러면 안 해준다. 이게 진보성의 한겨레 신문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중앙일보 12면 보여주십시오. 봉인 풀린 금기어 핵무장 밀어붙였다간 불량국 전락. 이 보수신문에서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수신문에서도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지적하는 내용, NPT 탈퇴할 때 제재를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면 김정은한테 너 핵 비핵화 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 점을 중앙일보에서 지적해요. 그럼 한반도는 그냥 핵을 갖고 있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야. 북한한테 우리가 압박할 수단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었는데 저는 핵무기 유지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렇죠. 미 의회 예산처가 지난해 추계한 2032년 미국의 핵전력 유지 비용이 7,560억 달러, 약 1,050조 원이었다 그래요. 연간 한 105조 원으로 한국의 연간 국방비 57조 원의 2배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 유지 비용을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보수신문이 내용은 굳이 제가 안 거론해도 되겠지만 사설에서도 쓰고 있어요.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숟가락을 얹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홍준표, 유승민 다 지금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라는데 눈 찔리게 생겼어. 눈에는 눈이라고 했다가.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버튼 누르면 핵이 생깁니까 그게?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사설에서도 핵무장이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내용면에선 도박이다. 북핵 억제를 위해선 지난해 4월 한국형 확장 억제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우파의 표만을 노리고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건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중앙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처음 핵무장론에 불을 붙인 나경원 의원이 중앙일보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8면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목만 보셔도 되죠 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인터뷰 내내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확 하고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한 전 위원장이 띄웠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민주당과 싸워본 적 없는 경험 무죄가 나쁜 수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야당의 특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래서 정치는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강점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한동훈 위원장 동아일보 5면에 인터뷰를 했어요. 보여주십시오. 거야에 몸살이던 사람들 내부 공격엔 잘 싸워.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1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동아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고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동아일보 인터뷰는 지금은 큰 거 보여주셨는데 1면에 조그맣게 또 앞에 있거든요. 1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어요. 그 제목이 거야에 몸살이던 사람들 내부 공격된 잘 싸워. 그러니까 야당하고 싸울 때 나서지 맨날 내부 투쟁만 하느냐라면서 야당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선일보의 인터뷰 제목은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할 것 이재명 주국과도 대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를 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재명 주국과 대화를 한다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자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또 정치를 해야 되기에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대화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근데 지금 스탠스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 사안이다라는 건 어쨌든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는 포인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실 분이 아니고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공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분위기고 이렇기 때문에 탈당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고 이 민주당의 탄핵을 막아내야 되고 이렇게 간다. 근데 동아일보 인터뷰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당대표가 못 될 거라고 봐. 어떻게 해서든 방해 공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요 대목에 또 우리 여사님이 엄청나게 분노했을 거라고 봐.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기자가. 그랬더니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눈높이라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선거 기간 중에. 다시 기자가 물었어요.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니까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 한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이제 그만두고 한편인가? 한동훈 지금 이원석 수사 같은 편인가? 지금 김건희 여사 바로 불러도 되는데 못 부르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어떻게 했어? 이거 보고 여사님이 또 경로했을 거라고 본다 나는. 거기에 한 표. 지금 벌써 30분. 네, 이제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또 이제. 네. 근데 지금 그 어이가 없는 일 하나만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한국일보 신면 보여주십시오. 인권위 내홍 격화. 위원 11명 중 6명이 전원이 보이콧.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앞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그렇죠.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이죠. 근데 두 사람이 우리 전원인 출석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며요? 그러니까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진짜. 그리고 별것도 아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권이 파토나겠다는 뜻인데 거의 인권이 역사상 2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소위 단계에서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제 전원위로 만장일치가 돼야지 의결이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원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됐다. 소위 단계에서도 한 명만 비토놓으면은 그냥 그렇죠. 그걸로 기각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건데 지들이 기각해버리면은 그냥 다 그냥 반대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또 해왔어요 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나 그 전원이 보이콧할 거야? 회의는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인권위원들이 당신들이 그만두면 되잖아.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중앙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이건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통령은 얼굴도 좋네. 100만 명 마음 돌봄까지. 우리 대통령은 심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나 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법인데 마음 돌보면 국민 걱정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것도 김건희 여사가 주도를 했다며요. 근데 신문 중에서 김건희 여사 사진 신문이 하나도 없어. 이 뉴스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아예 이거를 조선 동아 중앙만 이렇게 보도했지 조선 동아도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조선일보에 없어요. 동아일보에도 없고. 네. 대통령실에서 진짜 열받아 빡 돌았겠는데. 근데 저걸 오늘 앞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1시간 10분 가까이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시죠. 구독자님들도. 대통령은 얼굴에 막 피둥피둥하고 진짜 막 윤이 바짝바짝 나는데 제 얼굴도 피둥피둥합니다. 네. 피둥피둥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얼굴이. 윤은 안 나는 것 같긴 한. 이마에서 윤 난다. 네, 요즘 살만한가 보다. 아니 자전거 타고 가서 땀이. 네. 근데 국민들은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한겨레 신문 만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저희 국민이에요.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고 우라가 치밀면서 그 밑에 개도 있고 해병대 모자도 있고 우리는 산유국도 있고 디올 가방 선물 포장도 있고 거의 대통령이 또 술 마셨나 봐. 소주에 술잔도 있고 저 휴대폰도 있다. 저거 그 해병대 연락하는 거 그건가 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옆에도 있고 진짜 가지가지 다 넣었다. 날리면도 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있고 새만금 스카우트 그것도 있고
국민 정신 상담 지원을 대통령이 해주겠다며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만평이 그리고 있네요. 저 국민들 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나 좀 캥하고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네. 상당히 네. 좋아 보인다는 거지. 아니 여기서 안 돼 보이십니다도 이상하고 뭐 아닙니다 건강하십니다도 좀 그렇고 네. 알았어요. 네. 뭐라고 답해야 될지. 속은 썩었어요. 네. 여기서 구독자님들 속 확 썩게 해드리고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오늘은 10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점점 슬금슬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쓸데없는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